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주말 농장 텃밭에 나와서 쪽파도 심고 또 코끼리 마늘도 심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그 동영상으로 최근에 계속 연재하듯이 업로드하고 있는 배추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면 배추를 수시로 이제 예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웃그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차는 요소라든지 NK를 주더라도 좀 질소질이 많게, 2차는 질소하고 가리가 좀 비슷하게, 그리고 3차는 가리 성분이 좀 더 많게 질소질보다는 그래야지 맛과 향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가리질 비료는 그 NK를 주더라도 황산가리가 포함된 것을 주면 맛과 향을 더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황산가리가 포함된 NK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그냥 황산가리만 생각하고 황산가리 즉 가리질 비료만 어떻게 하는가 질문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오늘 칼리질 비료, 흔히 가리, 칼리, 가리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칼륨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칼륨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료 성분 중에서 3요소 중에 하나인 질소, 인산, 칼륨, 그 중에 가리, 가리, 칼륨, 칼리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배추를 와서 수시로 예찰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 이 배추를 보면요, 이렇게 벌레 먹은 흔적이 많습니다. 달팽이도 먹었을 거고 나방도 먹었을 거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배추 벼룩이벌레가 먹었는 것이 이렇게 크물해 가지고 입이 커지는 거거든. 처음에는 진짜 손톱보다 작게 먹었는 것이 나중에 잎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입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배추 먹을 때 이렇게 좀 옛날 백윤규가 그런 노래도 나왔죠.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장하면서 상처 없이 깨끗한 배추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게 하면 진짜 매일같이 약을 쳐야 되고 매일같이 방제를 하고, 아니면 한냉사 막으로 아이고만 다 막아버리는 방법, 벌레가 못 오게, 그 방법 외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약을 쳐서 진짜 벌레 하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약이 아니고 독일 수도 있습니다. 왜? 벌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눠 먹을 수 있고, 벌레도 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먹어야 되지, 벌레도 못 먹는 배추를 내가 먹는다?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단은 예찰하실 때 뭘 제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하면, 이렇게 생장점이 깨끗한가. 배추는 이런 겉잎이 이런 쏙잎을 계속 만들거든요. 햇빛을 보면서 탄소 도장하면서 만드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벌레 먹은 흔적이 있다, 배설한 똥이 있다, 아니면 진딧물이 있다,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지금 여기 이제 조만간에 포화병 이렇게 쌉니다. 싸가지고 이렇게 싸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싸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안쪽에는 약이 안 들어갑니다. 치고 싶어도 약이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양배추처럼 이렇게 꼭 싸버리는데 약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늘 건축물도 기초공사가 중요하고 학교 공부도 초등교육이 중요하듯이, 이렇게 결국에 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사 결핍 증상도 이렇게 결구되기 전까지, 칼슘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방제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물음병 방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배추잎이 한 8장 될 때부터 한 8장 정도 생기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결구될 때까지, 요때까지만 물음병은 잘 방제하면 큰 문제가 없다. 왜? 요 시기 되면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10월 달에 특별한 고온이 안 오는 이상 물음병은 30도 이상 아주 고온이 됐을 때, 그때 또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물음병은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방지할 시기도 역시나 잎이 8장부터 이렇게 결구되기 전까지, 포합형이라고 그러죠. 잎이 이렇게 합쳐지기 전까지, 이때 방제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체로 보면 또 무름병 약들이요. 농약 혼용 가부표를 보면요. 혼용이 잘 안 돼, 뭐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각개전투로 무름병약 별도로 치시고요. 또 다른 거 살균 살충제 별도로 또 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일반 그 농약 같은 경우에 그 보르도렉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뭐 14일 간격을 둬라 뭐 기계 유지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일반적인 약들은요 그 정급하면 그 다음날 쳐도 됩니다. 예, 당일 바로 치면 돌아서서 바로 치면 그건 중복 살포라 가지고 도리어 약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은 그 뭐 3, 4일 지나서 살포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이제 그 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리, 가리, 뭐 칼륨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붕소, 붕산 그리고 그 붕사 같은 말이듯이 비료는 이렇게 같은 뜻 다른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칼륨입니다. 칼륨. 오늘 칼륨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칼륨은요 그 흔히 뭐 어르신들은 가리 많이 합니다. 꼭 무슨 외상값 가리처럼 꼭 뭐 일본말 같은데, 일본말은 아니고요. 그 가리란 말은 더할 가짜에 말리자 그래서 가지고 아마 그 사진으로 나오는 일종의 명사입니다.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이제 우리 그 비료관리법에서는 가리를 안 하고 칼륨이라고 합니다. 칼륨. 하지만 아직 비료회사에서는 포대에 보면 뭐 황산가리, 염화가리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요. 뭐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용어니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비료관리법에는 칼륨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요걸 미리 전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지난번에 제가 다른 그 비료제 설명드리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칼륨, 가리, 칼리 여기에 대한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첫째로 그 엽록소의 구성원소는 아니지만은 엽록소가 생성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엽록소의 구성원소는 질소하고 마그네슘입니다. 비료 중에서는 16원소 중에서는 5가지 중에서 CHON, MG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질소 N 그리고 Mg 마그네슘 두 가지가 엽록소의 구성원소고, 이 칼리는 칼륨은 이게 그 엽록소가 생성하는데 관여를 한다. 그리고 그 세포의 그 이런 그 잎들 중에 다 전부 뭐 세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세포에 그 수분 조정하는데 역시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질소가 가하면 아무래도 병이 많죠. 뭐 논에는 도열병 뭐 이런 그 배추 같은 경우에도 병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져 가지고 뭐 녹균병이 온다든지 하는데, 이 가리가 하는 역할은 그 병해충 저항성을 좀 증대시킵니다. 조직을 좀 단단하게 키우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일에 뭐 괴하라든지 결실, 착색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당도가 증가되고 그런 데를 관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질소가 과잉되었을 때 그 웃자람 증상이 있는데, 특히 저런 벼 같은 경우는 질소가 과잉되면 도복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웃자람 증상이 있는데 이 칼리는 그 질소와 서로 간에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도복된다든지 그런 거를 경감시켜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뭐 비슷한 말인데, 잠깐만 칼리가 결핍 때문에 어떻게 하냐. 결핍.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죠. 그 엽록소 생성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광합성 효율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병해충 저항성이 감소되고, 마찬가지로 그 너무 웃자라고 영양 생략만 하기 때문에 생식 생장을 못하니까 숙기가 지연되고 좀 비대가 부진하고, 그리고 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후기에 갈수록 질소질은 줄이고 그 칼리질 비료가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만 가리에 비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종류가 뭐뭐 있느냐. 지금 상품명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각사에서 만든 종류가 많은데, 주로 보면 이제 그 크게 구분하면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화가리, 그다음에 황산가리, 그리고
이제 그 가리에다가 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신유군수 중에 인산이 같이 섞여져 있는 인산가리, 그리고 가리에다가 질소질이 포함되어 있는 질산가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역시 가리질 비료에 복합 비료 중에서 뭐 21, 17, 17이면 보통 질소 인산 가리 순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료 관리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21, 17, 17다시 같으면 17%의 가리질 비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 비료에도 가리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K, 웃거름이라고 하죠. 웃거름, NK 같은 말인데, 이제 주로 이제 웃거름은 인산질은 보통 기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질소와 가리를 사용하는데, 그 이제 웃거름에 N, 질소, 그리고 K, 가리를 만들어서 웃거름을 한다고 해서 흔히 NK 비료라고도 하고 웃거름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농사 처음 지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헷갈릴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농사를 많이 아시고 경험이 있고 또 기본 전공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하는 말씀 자체가 어쩌면 좀 짜증나고 지겨울 수도 있어요. 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왜 하느냐? 하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그 대상을 하고 있는 대상이 기농, 텃밭농, 주말농, 그리고 이제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아시는 농학을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강의실에서 교수님께 들어본 이야기다, 아니면 뭐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연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복습한다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반복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가리가 너무 과하면 어떠냐? 아까 제가 결핍도 말씀드렸으면 반대로 이제 과하면, 과잉 증상은 어떤 게 있느냐? 이 가리는요, 비료 간에도, 우리도 이웃 간에 보면요, 친한 사람이 있고 싸우는 관계가 있죠. 꼭 원수지간 있듯이 이 과잉하게 되면 먼저 식물에 가장 필요한 그 칼슘과 마그네슘, 고토, 뭐 마그네슘이나 고토 같은 말입니다. 예, 마그네슘이 서로 간에 기량조합이다 보니까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가 너무 과하면 마그네슘이나 그리고 칼슘이 그 결핍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질소하고 가리의 관계는 그럼 어떠냐? 질소하고, 자, 보통 우리는 6g에 NK를 씁니다. 질소 N, K, 가리, 칼륨, 칼리, 가리 같은 말을 했는데요. 예, 같이 쓰는데 이것이 성분이 둘 다 비슷한 경우는 서로 간에 그 도와주는 작용, 즉 상조작용을 합니다. 상조작용. 즉 보통 NK 같은 경우에 뭐 18-0-16 아니면 17-16, 1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붕수라든지 마그네슘을 조금 섞여 있는데 그 미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도와주는 작용, 상조작용을 하고, 말 그대로 그 가리만, 그 염화가리라든지 황산가리, 가리만 시비했을 경우에는 그 서로 간에 기량작용을 한다. 즉 가림하게 되면 그동안 웃자라든 영양생장을 하든 질소질을 억제해서 생식생장, 즉 결실을 한다든지 결구를 한다든지 맛을 낸다든지 당도를 낸다든지 이런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시킨다.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너무 가리가 강해서 세력이 너무 떨어진다, 안 큰다, 작게 킨다, 키가 작다, 이럴 때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가리가 없는 질소, 즉 요소를 하시면 됩니다. 요소를 하시면 다시 생장이 좋아진다. 다시 생식생장, 보다는 영양, 키를 키우다든지 잎이 푸르게 된다든지 이런 영양생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비료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특히 금방 기농하고 텃밭이 나는데 1년차, 2년차 농사하시는 분들은요, 농약은 농약방 가서 이런 데 약 주세요 하면 약 주는 대로 치면 되거든요. 일단 모르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비료는 내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추비를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웃거름을 해야 된다. 나무나 이런 채소나 배추나 세력을 봐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질소하고 가리와의 관계, 서로 기량작용도 하고 상조작용도 한다. 도와주기도 하고 한 가지가 강하면 상대방을 억제시킨다. 너 까불지 마. 지금은 내 세상이다. 라고 갑자기 세력이 바뀝니다. 옛날 그 남인가 그 당파싸움 하듯이
정권이 바뀌면 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듯이 마찬가지다. 이 비료도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비료가 좀 많잖아요. 처음 비료 나왔을 때는 비료를 진짜 들어서 팔기도 했었어요. 그 배급제로, 키로로, 바가지로 들어서 팔기도 했었어요. 비료가 적을 때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로 그 우리가 그 화장실에 가서 볼본 그런 똥이라든지 소똥, 돼지똥 이런 거 아주 진짜 멋진 퇴비의 비료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예전엔 보통 아궁이에 불을 뗐잖아요. 그러면 그 재도 다 모아서 비료로 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리질 비료입니다. 칼리, 가리, 재. 옛날 뽀약재라 그러죠. 뽀약재도 밭에 뿌리면 그 이런 그 식물들이, 작물들이 튼튼하게 자란다. 그것은 왜 그러냐? 가리질 비료입니다. 재도 태운 재, 이것도 가리질 비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바닷물 농법 있죠. 뭐 어떤 분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바닷물도 뿌리기도 하고 바닷물을 연민시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바닷물에도 염소가 있지만은 반대로 1% 미만, 아마 0.08인지 7인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1% 미만의 그 가리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리 성분이 소금물에, 바닷물에. 그래서 바닷물 용법은 그런 가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작물이 좀 튼튼하게 하고, 또 거기에는 각종 미네랄, 그 바닷물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도 바닷물을 쓰면 그 받아가지고 희석해서 연면시비를 한다든지 하면 작물이 맛있다. 그것은 당도가 있고 맛이 나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이 가리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가리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영상 촬영 시 되게 고민이 많아요. 5분 내외에 팩트만 설명하면 어떨까?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꾸 많은 것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요점 정리하듯이 팩트만 설명할 때 과연 그 머릿속에 얼마나만큼 기억이 될까? 그래서 저는 높아심으로 이렇게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제가 드린 그 설명을 제가 몇 번 다시 반복 들어가면서 다시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댓글 하단에 제가 고정을 해가지고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해놓고 있는데, 혹시나 너무 제가 영상이 길었다고 하시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영상이 좀 길어지지만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그 서로 간의 기량적을 말씀드렸는데, 그 칼슘하고 그러면 가리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가리하고 칼슘은 같이 혼용해서 뭐 연면시비를 한다든지 관주를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각개전투로 따로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항상 칼슘하고 그 칼륨하고 두 가지 섞은 것이,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조각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했었어요. 섞어 가지고 조각도로 깎아서 모형도 내고, 우리가 예전에 무슨 뭐 다윗장처럼 그런 부품 꿈을 가지고 그런 만들어 봤잖아요. 그걸 섞고, 그게 황산 칼륨과 황산 칼슘하고 카리의 결합입니다. 두 가지 합쳐가 만든 게 석고다. 석고. 즉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덩어리가 생긴다든지 어떤 미세한 그런 결합체가 생깁니다. 노즐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용은 하시지 않는 게 좋다. 간혹 물어요. 한번 하고 말려고. 특히 제가 샤인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은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리하고 뭐 인상가리나 그 칼슘하고 같이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하고 말려고 제가 늘 하지 마라 한 이유가 이렇게 서로 간에 기량작용을 한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배추밭에 나와서 제가 요즘 최근 계속 배추를 연재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결구되고 나면 이제 흙골 부분에, 저는 여기 지금 부직포 관리가 있는데요. 풀 때문에 지금 곧 부직포 걷을 겁니다. 저도 여기 이제 흙골에다가 비료를 뿌릴 건데요. 아니면 저 연민시비를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뭐 연민시비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질소질 비료보다는
바란스, 질소 인산 가리가 비슷하거나 좀 더 진하면 질소질은 적고 가리가 많은 인산가리 계통, 옆면십이라 하더라도 인산가리 제품인 대유에서는 뭐 브리오 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면십에 하면 향이나 당이나 맛이나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엔케를 하더라도 염화가리 제품보다는 그 항산가리가 포함된 그런 그 원예용 엔케를 사용하시면 더 맛을 내고 이런 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그 엔케를 보시고 엔케에 보면요, 아니면 복합에 보면 항산가리가 포함되어 있나 인산가리가 포함되어 있나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시면, 항산가리는 항산가리 함유량 글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질소 인산 가리 순서대로 이게 숫자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처럼 뭐 21, 17, 17 쓰면 마지막에 가리 부분에 색깔이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 있는 것은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있다. 황산가리가, 특히 염화가리가 함유되어 있는 것은 저런 하우스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염류가 집적되기 때문에. 저런 시설하우스에는 염화가리 들어가 있는 것은 논이라든지 보리, 곡류 아니면 섬유작물 이런 데 쓰시고요. 이런 농작물 이런 데 채소나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뭐 염화를 써도 관계없겠지만은 되도록이면 황산가리가 포함되어 있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 있는 그런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